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환자 종양 유래 세포 모델에서의 유전체 약물 반응 분석을 통해서 환자한테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한 거에서 포커스를 둬서 준비를 했습니다. 환자 개인 맞춤 치료 또는 흔히들 정밀 의료 또는 프리시전 메디슨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프리시전 메디슨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여러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 환자마다의 다르한 제네릭 백그라운드 때문에 환자에게 어떠한 스탠더드 트리트먼트보다는 그 유전체 변이나 또는 어떠한 제네틱 인포메이션 맞게끔 환자에게 그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전략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한 프린시플 코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리시전 메디슨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사용된 이런 트래디셔널 메디슨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진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고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다른 병원 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특히 그 전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같은 경우도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면서 각각 어떤 환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또 그와 대한 조 바이든 바이스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도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캔서 문시아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 또는 정밀 의료의 컨셉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서부터 많이 알려진 컨셉으로서 요즘에 많이 어텐션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컴플리션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런 유전체 변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대략 $2 billion 이상의 펀딩이 들어가면서 최초로 휴먼에서의 지놈이 어떻게 어노테이션 돼 있고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밝혀냈고, 이 프로젝트의 컴플리션과 함께 그 차세대 시퀀싱,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이 되면서 부략 몇 년 전만 해도 환자의 홀 지놈을 알기 위해서는 억대 단위의 돈과 그리고 몇 달의 타임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단순히 500만 원 이하의 돈과 그리고 불과 하루나 일주일 이내에 환자의 휴먼 지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그만큼의 기술이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엑스포넨셜한 시퀀싱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유전체 분석뿐만 아니라 굉장히 임상이나 기초에 관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마 종양 연구하실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왼쪽에서 보시는 더 캔서 지놈 아틀라스 컨소시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인터내셔널 캔서 지놈 컨소시엄을 ICGC로서 굉장히 대규모 환자에서의 유전체 변이를 분석을 해서 각각 암종마다 어느 특이 유전체 변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TCG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그 GBM 뇌종양에서 처음 논문을 냈고, 그리고 작년에 10주년을 애니버서리 그걸 기념하면서 팬캔서 모델에서의 다양한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에 통계 처리를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2.5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11,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총 33개 다양한 암종에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많이 지속되면서 굉장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많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 환자에 대한 종양에 대한 유전체 변이를 분석을 해서 어떤 환자마다 특정 약물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스탠더드 트리트먼트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로 많은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여태까지 브레이크트루 할 만한 어떤 특정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일리어 같은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질환으로서 어떤 단순한 한두 개의 유전체 변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유전체 변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연 어떠한 몰레큐를 타겟을 해야지만 어떠한 패스웨이를 타겟을 해야지만 각 환자한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지에 대한 선정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스티튜션 하나인 브라드 인스티튜션과 그리고 이제 웰컴 생어 트러스트 인스티튜션에서 기존에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포주 종양 세포주 모델에서 유전체 변이 분석뿐만 아니라 하이 트루프 드럭 스크린이 약물 반응 분석도 같이 통합 분석을 해서 어떠한 질환에서 어떤 약물이 잘 듣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이가 있는 그 종양에서 어떤 약물이 잘 듣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CCLE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 근래에 이제 몇 달 전에 또 지놈과 이제 유전체 반응약뿐만 아니라 메틸레이션과 그리고 이제 프로티오믹스 같은 다양한 데이터도 이제 다시 게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기존에 알려진 그 파르마코지노믹스 그 분석에서의 어떤 새로운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지만요.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없는 그 단점이 약점이 있는데요. 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포주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는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자마다 굉장히 다르한 지네틱 백그라운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주에서 나온 결과를 환자한테 디렉트하게 사용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 462개의 이제 그 종양 환자 케이스 모델에서 저희가 이제 총 14개의 다른 암종에서 그 환자 모델에서 이제 유전체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약물 총 60개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을 해서 이러한 유전체 약물 반응성이 어떻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과연 환자가 임상에서 직접 약물 이제 치료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프리딕션 할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꽤 fairly한 large 데이터셋을 갖고 직접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해야 되는 스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큰 검증하는 스텝 중에 뭐였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patient derived cell 또는 PDC 모델이 과연 환자를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세포주보다 더 잘 대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이제 보시는 플롯이 저희 PDC 모델과 그리고 이제 TCGA에서 available한 primary tumor와 그리고 이제 각각의 Wellcome Sanger Trust Institution과 그리고 이제 Broad Institution에서 퍼블릭하게 업로드한 GDS와 CCLA 데이터 갖고 뮤테이션 프리퀀시 갖고 비교 분석했을 때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PDC 모델이 TCGA 모델과 좀 더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전체 반응량 갖고 비교 분석했을 때도 저희 PDC 모델에서 TCGA 훨씬 더 코일렛이 높은 것을 보아서 이러한 PD 환자 유래 세포 모델이 환자를 대변하기에는 더 알맞은 모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유전체 변이 분석은 대부분 다 환자 조직에서 진행을 하였지만 약물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서 하이트루프 드러그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종양에서의 중요 유전체 변이들이 환자 조직과 그리고 이제 PDC 모델까지 잘 유지가 되는지, 리테인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 120개의 이제 TC와 매치된 PDC 모델에서의 중요 유전체 변이를 보았을 때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왼쪽으로 이제 갈수록 티슈에서 좀 더 익스클루시브하게 나오는 뮤테이션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실수록 좀 더 이제 PDC에서 더 스페시픽한 결과가 나온 변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위로 갈수록 PDC 티슈와 이제 이러한 중요 변이들이 다 리테인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암과 굉장히 관련이 높은 TP53이나 P10 EGFR 또는 픽셀 CA 같은 변이들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의 RNA 시퀀싱을 진행했을 때 이러한 튜머 셀에서 드라이브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게 스트로마 셀이나 그 임무 셀에서도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제 매칭된 PDC와 같이 코릴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높은 유전체 변이 진들만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연구에서는 총 이제 4가지의 다른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환자의 DNA 또는 그 뮤테이션이나 카피 넘버 알터레이션 볼 수 있는 지놈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전체 반응량과 스트럭처 베이리에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랜스크립트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각각의 이제 60개의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보이는 약물 반응성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갖고 어떠한 분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을 때 총 4개의 테마를 갖고 이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맨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14종의 암이 있다 보니까 각각 암종마다의 스페시픽 약물 반응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몰레큘러 가이드 타겟 테라피에서 어떤 유전체 변이가 있는 샘플들에서의 약물 반응성이 다른지 그런 것을 이벨루에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노테라피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임상 시험의 디자인을 위해서 어떠한 환자를 인롤먼트하고 스트래티피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테마를 갖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양한 암종에서의 이제 60개 약물의 반응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14개의 암종이 있고 60개 약물이 있다 보니까 총 860개의 different combination이 있는데, 이거 저희가 다 플라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히트맵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나타냈고요. 여기 히트맵에서 보이시는 게 각각 하나의 콜럼이 하나의 이제 암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로우가 이제 하나의 약물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개의 약물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이 타겟하는 몰레큘이나 패스웨이가 이제 겹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패스웨이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저희가 그 정리를 했는데요. 맨 위에 보시는 빨간색들이 이제 EGFR 패스웨이를 타겟하는 약물들이고, 그리고 주황색이 PI3 카이네이즈, 세 번째가 보라색이 이제 베제파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온코제닉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타겟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한 다양한 약물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도 각 약물 클래스 안에서도 이제 리커런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콜럼에 있는 글리오마 또는 이제 뇌종양 환자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EGFR 약물에 굉장히 이런 리지스트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브레스트 캔서는 굉장히 EGFR의 센시티비티를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본 약물 중 하나가 이제 그 PI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하나인 BYL719라는 것을 봤을 때 글리오마보다는 그 게스트릭 캔서 환자 위암 환자에서 좀 더 센시티비티가 높은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발견한 결과들이 정말 이제 의미가 있는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저희 코인시던스로 랜덤하게 나온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윌캅슨 랭크슨 테스트로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을 진행한 건데요. 이것과 다르게 저희가 이제 다른 모델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TDA 또는 토폴로지컬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분석 방법인데요. 아마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TD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보시는 PCA 또는 오른쪽에 보시는 TSNE 같은 디멘션 리덕션 알고리즘과 똑같은 이제 모델로서요. TSNE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싱글셀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PC와 TSNE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어떤 디멘션 리덕션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샘플에서의 네이버 또는 디스턴스를 구해서 얼마나 비슷한 유사한지 얼마 다른지에 대한 것을 이제 2디멘션 또는 3디멘션을 플러팅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단점 또는 약점이 뭐냐면, 이런 TSNE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 디멘션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샘플들이 로우 디멘션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TDA는 그것과 다르게 하이 디멘션 레벨에서의
이제 샘플들을 클러스터링해서 그것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좀 더 로컬리 하이 디멘션을 리테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개의 샘플들이 있으면은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인풋 피처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갖고 그것이 흡사한 것끼리 이제 튜머를 클러스터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하나의 클러스터가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의 동그라미 또는 노드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노드가 이제 각각 라인이나 에지로 연결됐다는 것은 이런 클러스터 안에서 쉐어하는 튜머가 있을 경우, 그러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클러스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디멘션 그 스트럭처 안에서 관심 있는 유전체 발현량이나 또는 관심 있는 약물 반응성이 얼마만큼 나타내는지를 저희가 이제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런 디그리의 스펙트럼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위쪽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클러스터 내에서 위암 튜머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글리오마 같은 경우는 이런 왼쪽 클러스터에서 굉장히 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약물 반응성과 비교 분석을 해왔을 때 그 앞서 말씀드린 BYL719라는 약물들이 이쪽 클러스터에 있는 튜머에서 발현량이 굉장히 좋은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게스트릭 클러스터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위암 환자들이 대부분 다 BYL719에 센시티브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약물 반응성이 저희가 이제 그 패스웨이 분석하였을 때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위암 환자들이 대부분 다 PI3K 패스웨이가 GBM에 대비해서 더 인리치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이 디렉트하게 코일해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테마로는 앞서서 이제 암종과 인디펜던트하게 각각의 유전체 변이에 따라서 약물 반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지노믹 바이오마커들은 요즘 굉장히 각각 암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그 글리오블라스토마 환자에서 MGMT 프로모터 메틸레이션이 있었을 때 그 테모졸로마이드를 사용되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위암이나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서 HER2 포지티브 환자들에서 이제 헙세틴이나 트라스투즈마브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각각의 유전체 변이와 약물에 대한 이제 비교 분석을 했었을 때요. 기존에 알려진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높은 유전체와 약물 반응성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얘가 이제 KRAS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분 중에서 그의 다운스트림인 맥 이니비터인 트라마티닙이 더 센시티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APC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많은 약물에 리지스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본 진 드럭 어소시에이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것 같이 EGFR V3라는 지노믹 알터레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이브루티닙 약물에 대한 센시티브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EGFR V3 같은 경우는 이제 EGFR 엑손 도메인에서 2번에서 7번까지 이제 딜리션이 된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 이제 뇌종양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루티닙은 이제 BTK 또는 BTX 이니비터로 주로 이제 그 혈액 종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TDA 분석하였을 때 이브루티닙이 오히려 EGFR 약물들과 굉장히 비슷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이브루티 반응성으로 환자를 나열했을 때 이브루티닙이 센시티브한 환자일수록 이런 EGFR 베리언 3 또는 EGFR 익스프레션 또는 카피 넘버 앰플리케이션이 더 많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파인딩을 직접 인비트로에서도 검증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P5라는 환자 유래 세포 모델에서 EGFR 와일드 타입 환자 모델과 그리고 이제 EGFR 앰플리케이션과 베리언 3가 있는 환자 모델에서 이브루티닙을 이제 그 쳤을 때 보신 것 같이 환자 그 클로나제닉 그로스가 더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EGFR 베리언 3가 있는 환자에서. 그리고 EGFR 다운스트림인 포스포스테슬이나 어크 AKT가 다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또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환자 유래 동물 모델에서도 이브루티닙을 이제 투여하였을 때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눠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통계적 유의적으로 그 서바이벌이 더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뮤노플로레센과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분석을 하였을 때 EGFR 다운스트림은
진들 몰리큘들이 다 감소되는 것을 보아서 이러한 이브루티님이 정말로 EGFR 패스웨이를 억제하면서 이제 튜머 이니비션 효과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제 BBB 때문에. 근데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이브루티닙이 BBB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임상적으로 리퍼퍼싱해서 뇌종양 환자에 쓰면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진들 어소시에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테마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것은요. 어떤 특정한 모노테라피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제시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앞서서 지노믹 알터레이션 외에 유전체 발현량, 유전체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요새 많이 이런 약물 디스커버리 또는 디벨롭먼트에 많이 사용되는 중에 이제 인풋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유전체 발현량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유전체 변이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환자 각각의 임상 정보를 다 인트로게이션 해가지고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일라스틴의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샘플에서 먼저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100번을 부스트래핑을 통해서 각각의 피처들이 그 중에서 몇 번이나 시그니피컨하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일라스틱 리그레션 모델 하기 위해서 이제 observance 모델 넘버와 그리고 이제 피처 모델이 유사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전체 반응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몇만 개의 유전자를 갖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프로틴과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알려진 known drug 타겟들로 프라이어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중요 유전체만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저희 샘플 안에서의 그 각각 약물에 대한 이제 반응성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을 때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HDAC 이니비터인 파노비노스탯에 대한 관련 있는 유전자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샘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노비노스탯 약물의 반응성에 따라서 이제 정렬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센시티브한 그룹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리지스탄 그룹인데요. 리지스탄 그룹에서 이제 다양한 유전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SIK2와 그리고 HDAC4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코일레이션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 옆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100번에 부트스트래핑 했을 때 이 유전자가 몇 번이나 유의하게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SIK2와 HDAC4를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이유 중 하나는요. SIK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DAC4의 그 디렉트 업스트림 레귤레이터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파노비노스테가 정말 디렉트하게 어소시에 있지 않을까 한 거였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앞에서와 비슷하게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했을 때 HDAC4와 그리고 SIK2를 인히비션 락다운 시키는 shRNA를 통해서 파노비노스테가 같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 기존의 파노비노스탯의 리지스탄 이제 PDC 모델들이 더 센시티비티가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언더라잉 몰레큘러 메커니즘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프로포절은 SRK2 같은 경우는 이제 HDAC4 익스프레션을 그 사이토플라즘에서 액티베이트 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사이토플라즈믹 HDAC4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트 시키는데 그 중에서가 이제 온코제네시스와 많이 관련된 히프1 알파와 그리고 이제 맵 카이네이즈로서 이러한 다양한 온코제니카 시그널을 액티베이트 시키면서 파노비노스탯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게 아닐까 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노비노스탯을 임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런 HDAC4와 SRK2를 같이 인히비션 시켜야지 컨비네이션 효과가 더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네 번째 테마로는 각각 이제 임상 디자인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암종이 있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본 것은 EGFR 지노믹 알터레이션과 이제 GBM에서의 관련성을 내 연구를 했습니다.
EGFR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유전체 변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엑선 2번에서 7번까지 딜리션이 된 EGFR 베리언 3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EGFR과 다른 유전자의 이제 지노믹 퓨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 베리에이션과 그 지노믹 알터레이션 같은 이제 카피 넘버 앰플리케이션이나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GBM 모델에서 50% 이상의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EGFR 타겟하는 약물을 처리했을 때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틱한 테라피 타겟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임상 이제 GBM에서 임상 시험을 테스트한 바 많은 약물들이 다 페일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약물들의 효능이 나쁘다기보다는 환자 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 어떤 환자 스트래티피케이션이나 인롤트먼트에 대한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사용한 그 일라스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9개의 이제 GBM 샘플에서 EGFR 알터레이션을 갖고 있는 샘플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였을 때요. 여러 가지의 진드럭 어소시에이션 중에서 이제 NRG1 또는 뉴로글렌1이라는 유전자 반응량이 높을수록 다양한 EGFR 이니비터의 센시티브 굉장히 저항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다른 TD의 방법으로 분석을 할 때도 앞에서와 흡사하게 NRG1의 발현량이 높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EGFR 약물과 저항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실험적으로 NRG1을 낙다운 시키는 shRNA나 또는 이제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를 사용했을 때 EGFR과 콤비네이션 했을 때 EGFR에 대한 저항성이 더 떨어지고 그 이제 센시티비티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요. 나중에 이제 EGFR에 대한 타겟 테라피를 할 때 이런 NRG1 반응량이 높은 환자는 제외하고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지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또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다양한 테마를 갖고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 과연 이러한 데이터 결과들이 임상적으로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총 31명의 환자분 레트로스펙티브한 케이스들 이제 갖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31명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종양 조직을 얻어서 유전체 변이 분석도 하고 약물 스크리닝 결과도 얻고, 이 환자분은 또 임상에서도 특히 이제 각각 약물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으신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분들이 효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분석을 하였을 때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약물 스크리닝에서 센시티브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그 임상적으로도 그 컴플리트 또는 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반면, 저희 스크리닝에서 그 저항성이 높은 환자율의 세포 모델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임상에서도 스테이블 또는 프로그레시브한 디지즈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러한 데이터를 ROC 커브 분석을 하였을 때도요, 이제 유의적으로 프리딕터빌리티가 높은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31명의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케이스가 뭐였냐면요. 이 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그 글리오블라스토마로 진단이 되셨고, 두 분 다 이제 P10 유전자에 대한 지노믹 알터레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분 같은 경우는 이제 P10 뮤테이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P10 딜리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두 분 다 PI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받으셨을 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PI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하나의 에블리무스를 이제 직접 임상정에서 투여 받으셨을 때 오른쪽 환자분은 굉장히 저항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왼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시그니피컨하게 튜머 리덕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 흡사하게 저희 이제 드러그 스크린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왼쪽 환자에서 유래된 세포 모델이 이제 훨씬 더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환자에서 유래된 모델에서는 저항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유전체 변이와 약물 반응 분석을 같이 통합 분석해야지 좀 더 환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연구에 관한 논문을 이제 게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런 팬 캔서에서 진행한 거에 대한 익스텐션으로 암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암으로 진단받으셨지만 각각 암에서도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각 암종마다의 스페시픽하게 이제 다이섹션을 해가지고
암정 환자에서의 어떤 유전체 약물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개인 맞춤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총 지금 이제 뇌종암과 난소암, 위암 그리고 폐암에서 이러한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난소암과 위암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진드러가 어소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T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이제 올라파립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파립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암 환자에서도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파프 이니비터 중에 하나로요. 원래 대부분 다 이제 하이 그레이드 세러스 환자분에서 점라인 브라카 1 또는 2가 있는 환자분들만 이제 스페시픽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게 이제 클리어셀 튜머 환자분이라도 TP53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올라파립에 대한 센시티브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저와 이제 앞서와 비슷하게 ROC 분석을 했을 때도 이러한 TP53과 브라카 1, 2를 같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 올라파립에 대한 이제 반응성을 좀 더 프리딕티빌리티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라카 1과 TP53 와일드 타입한 튜머에서 각각 이제 뮤테이션을 시켰을 때 실험적으로 이제 셀라인에서 검증을 했을 때도 올라파립에 대한 이제 그 센시티비티가 더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올라파립이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응을 안 하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저항성을 보이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올라파립에 대한 센시티브한 환자분들과 리지스턴 환자 유래 세포 모델에서 분석을 하였을 때 올라파립에서 좀 더 저항성이 높은 환자 모델에서 그 보신 것 같이 사크 패스웨이가 더 액티브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 ID2 유전자 반응량이 높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리지스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총 41명의 환자 조직을 얻어가지고 이제 ID2 스테이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41명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올라파립을 받으신 환자분들이고 그에 대한 이제 그 트리트먼트 프리 서바이벌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알고 이제 분석을 진행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ID2에 대한 반응량이 낮은 환자일수록 더 트리트먼트 프리 서바이벌이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올라파립도 나중에 난소암 환자에서 이제 진행할 때 ID2의 반응량도 고려를 해야지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이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위암에서 진행 분석하였을 때 위암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의 몰레큘러 알트레이션과 그리고 이제 뭐 히스토패톨로지컬 클래시피케이션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관심 있게 찾았던 것은 VEGFR 약물들이 이제 디퓨즈 타입 위암에서 좀 더 반응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VEGFA 약물 같은 경우는 근래에 위암에서 그 라모스루맙이 허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위암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허가가 났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제 이런 위암 환자 전부에게 쓰는 게 아니라 디퓨즈 타입에 있는 환자분 애들에게만 써야지 좀 더 효과를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또 이제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서머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유전체 변이 분석 외에도 이런 약물 스크리닝 데이터와 같이 통합 분석을 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암종 특이적에 대한 약물 반응성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위암 환자분들이 그 PI3 인히비터에 좀 더 센시티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EGFR 베리언 3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브루티닙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제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로서 파노비노스텍과 같은 HDAC 인히비터를 사용할 때 HDAC4와 SRI2 반응량을 같이 억제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을 해야지만 좀 더 효과적인 것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EGFR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할 때 NRG1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고려를 해야지만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삼성 서울병원 있을 때 이제 그 남대영 교수님과 이지현 교수님께서 많은 가이드를 주셨고, 또한 김선영 박사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주대학교로 가신 이제 이진구 교수님과도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콜라보레이터로서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그 시스템 바이올로지의 그 굉장히 많은 엑스퍼트를 갖고 계신 라우 라바단 교수님과 그리고 자우추와 마이콜라 박사님과 그리고 잭슨 레버토리의 이제 글리오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로엘 버락 교수님과 마지막 홍콩 과기대학교의 지광 교수님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